네,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정호진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비즈니스 디벨롭 매니저라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나 비즈니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개의 트랙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 기술 트랙과 솔루션적인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입장에서 IT 트렌드에 대해 방향성을 좀 살펴보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한 편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네, 방금 보신 비디오는 12월 달에 이미 유튜브라든지 많은 미디어 매체,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산대도 없고 줄도 안 쓰고 그리고 거의 모바일 앱 하나면 다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기술이 나오면서 또는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서 논란이 많았죠. 특히 이런 거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의 핵심은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 드릴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센서 퓨전, 딥러닝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했냐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단순히 편리한 고객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비디오에는 숨겨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왜 슈퍼마켓 같은 상품점이었냐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줄도 안 서고 빠르게 구매를 하고 빠르게 나간다는 얘기는 제품에 대한 선정, 즉 특정 제품을 고객의 기호에 맞춰서 저희가 레코멘드, 추천한다는 것도 오픈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고요. 당연히 재고에 대한 부분이나 신성식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 비현실, 앞으로 가야 되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베타 서비스를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모 고객사가 벤치마킹하러 실제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오늘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2017년 당연히 새해니까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IT 트렌드잖아요. IT 트렌드에서 얘기를 하면 이미 작년 하반기 한 10월 11월부터 가트너라든지 중간에 보시면 IDC 그 다음에 포브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2017년 IT 트렌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회사들이 항상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트렌드와 프레딕션, 그러니까 예측, 전망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아마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트렌드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년 하반기에
고객을 위한 리인벤트라는 행사를 합니다.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이 됐었고 한 3만 2천 명의 고객이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의 고객 사례도 발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특히 데이 1에는 보시면 이제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저희 쪽에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그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제임스 해밀턴 분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셨고요. 이날 발표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서버,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환경, 그 다음에 CPU 칩셋과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오픈이 됐었고요. 두 번째 날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챙겨오고 계시는 앤디 제시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아마존.com, 아마존 웹 서비스를 다 총괄하고 계시는 CTO 버너 베겔스 박사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발표 행사 키노트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저희의 트렌드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트렌드는 5가지입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이미 나왔던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고급 데이터 분석 기술 또는 선도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딥러닝을 어떻게 하면 AI까지 확대할 수 있게끔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버리스, 서버가 없다는 건 아닌데 제가 뒤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서버리스 아키텍처 또는 서버리스 컴퓨팅,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는 데브옵스, 아마 작년에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데브옵스에 대한 부분. 네 번째가 IoT인데 이제 IoT에 진일보된 부분. 다섯 번째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AI는 먼저 어드밴스드 어널틱스 부분을 먼저 짚고 들어가면 저희는 항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최근엔 노스QL이라든지 하둡과 같은 데이터 스토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을 하나 만들었었다면 이제는 스토리지에서 바로 우리 스탠다드 SQL 쿼리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아마존 S3에 바로 고객분들이 직접 쿼리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더 이상 데이터 스토어의 별도 공간이 필요 없는 그 서비스가 런칭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아마존 아데나였죠. 그리고 저 AI는 3가지, 오늘 제가 얘기 드릴 AI 쪽의 뒷부분은 3가지인데요. 특히 이미지 인식 처리,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던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 인식과 이미지에 대한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텍스트 스피치, 즉 문자를 말로 스피치로 전환하는 것,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을 통해서 말을 인식하고 컨트롤까지 가능한 것, 이 3가지가 나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솔루션들이 기존에는 얼마나 많은 R&D를 통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런칭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고 우린 그걸 도입하고 개발하고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이 걸렸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위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바로 활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드릴 부분은 이제 서버리스와 마이크로 서비스인데요. 제가 아까도 이제 서버리스는 아예 서버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2006년 정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SOA라고 해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서비스 기반 또는 서비스 중심의 아키텍처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거기에서 좀 더 진일보돼서 퍼블릭 API가 붙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데이터 스토어,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그때 큰 데이터 DB 한 통에다가 연결을 했다면 각 서비스 단위의 데이터 스토어가 별도로 붙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립 모듈 단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2006년 소아가 나왔을 때 이미 이 부분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하나의 방식이자 아키텍처이자 패턴인 건데 결국은 이런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정말 민첩성,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사라져야 될 서비스, 노후화된 서비스 아니면 바꿔야 될 서비스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아지고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웹 서버를 만들고 와스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버 구축 없이 바로 서비스를 호출해서 어떤 이벤트 트리거에 대한 작업을 한다든지 특정 함수를 처리하고 명령을 실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저희 서비스 중에 하나가 AWS 람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의 아키텍처의 큰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브옵스인데요. 데브옵스는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제일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개발과 운영의 통합이다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 핵심은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우리는 개발 프로젝트를 따로 하고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 운영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리고 2, 3년 운영하다가 또 새로운 개발 요건이나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또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의 라이프 사이클 도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없이 서비스가 새로운 게 런칭이 되고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개발 쪽 단과 운영 쪽 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엮여지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빌드 배포,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배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경험하고 계세요. 집에서 퇴근해서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셨을 때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 우리한테 업데이트 한다고 뭐 안내하고 업데이트를 합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죠. 근데 UI와 UX가 바뀌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의 UI, UX에 맞게 최적화돼서 그냥 쓰고 이용하면서 적응하게 됩니다. 그게 매일마다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게 안 됐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고객한테 반드시 먼저 알려드려야 되고 항상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뭐부터 했습니까? 서버와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뭐 이런 전반적인 환경을 교체해야지만 가능했었던 겁니다. 결국 플랫폼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결국 데브옵스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가 생각하는 데브옵스는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디바이스와 OS와 다양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환경에 이제 분산, 배포 처리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발 환경에서 얼마만큼 자동화시켜 줄 거냐. 방금 얘기한 대로 개발하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운영에 배포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잘 운영을 안정화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줄 거냐. 결국 오토메이션이 핵심인 거죠. 근데 아까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나 그런 서버레스 환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런 복잡성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랭귀지도 틀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여러 개가 이제 중복 복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IoT입니다. 이제 IoT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단계는 올라섰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바일 디바이스에다가 다 커넥티비티해서 앱을 연결을 해놓고 있고요. 이미 데이터 분석과 원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클라우드와 이런 서비스들 디바이스 간의 연계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디바이스가 늘어나면 아니면 네트워크 조건이 안 좋으면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꽤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디바이스 내에 있는 걸 고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죠. 그 결국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개발 환경에서 그리고 디바이스가 자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업데이트 할 때만 필요할 때만 상호 연결되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줄일 거고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돌던 서비스들이 IoT 어플리케이션이 독자적으로 실행되거나 디바이스에서도 자체적으로 실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게 이번에 아마 보셨으면 그린그래스라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 이런 센서나 디바이스나 머신에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아까 서버리스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를 디바이스에다가 인베디드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와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또는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더라도 똑같은 환경, 그러니까 심리스한 디바이스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습니다. 클라우드로 올인을 해야 되는 얘기도 있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연결이냐,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연결이냐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거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온프레미스에 VMware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VMware를 AWS에서도 VMware 도구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중에 이제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온프레미스로 갖고 있는 부분과 퍼블릭을 갖고 있는 부분을 플렉시블하게 연계할 수 있거나 특정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WS가 이런 IT 트렌드들이 이번에 아까 그런 세 분들의 키노트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그겁니다. 이전에 매체들 기관들이 얘기하는 트렌드들은 어떻게 보면 전망이고 예측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는 걸 보셨으면 알겠지만 현실입니다. 이제는 빨리 적용을 해야 되고 도입을 해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좌지우지하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을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뭐 이미 예전부터 넷플릭스가 AWS 쓰고 있다는 건 많이 알았지만 이번에 한 2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넷플릭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뭐 젊으신 분들한테는 어렸을 때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젊으셨을 때 비디오 우리가 영화 보려면 비디오 빌리러 갔습니다. 이게 비디오가 뭐 되게 그 당시에도 되게 큰 비디오 샵들이 많았어요. 미국에는 전 세계를 그럼 대리점을 낸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걸 무너뜨린 게 케이블 TV였죠. 그 케이블 TV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비디오나 컨텐츠가 다 통합될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정작 방송사나 일반 어떤 그 미디어 업체들이 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넷플릭스가 그걸 실현한 겁니다. 작년 1월 이맘때 전 세계 130개국을 런칭을 했었을 때 AWS로 완전 올인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넷플릭스의 인프라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최소 4명에서 1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8,600만 고객 그리고 190개국 이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하루에 스트리밍 되는 시간만 해도 15억 시간이 넘고요. 이 시간에 접속돼서 동시 접속하는 최소 단위가 10,000명이 넘는 서비스거든요. 결국 이 회사가 가지고 가는 방향성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혁신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거였고 핵심은 또 하나가 아마존 비디오와 경쟁인데 경쟁사의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 등장한 회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이 이제 워크데이 도입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워크데이가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제 완전히 전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클라우드의 또 가장 큰 추세 중에 하나가 SaaS입니다. 워크데이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 엄청난 SaaS 회사들이 기간 클라우드 플랫폼을 고민을 했다가 이제는 아마존 웹 서비스 돌아선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춘 기업의 뭐 한 120개 이상의 고객들 그리고 연간 트랜잭션만 해도 210억 건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왜 도입했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벤더에 종속하지 않고 우리가 솔루션을 다양하게 선택하면서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서버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되고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비즈니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아마존이 하라는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맥도날드가 이번에 사례로 왔는데요. 맥도날드는 최근에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장에 가시면 캐시어들이 최근에 없죠. 다 키오스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디지털 스토어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지금 강남역에 새로 생긴 쉑쉑버거 가보시면 줄 엄청나게 많이 섰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매장이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은 없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버거들 뭐 캘리포니아 지역 가면 인앤아웃 버거가 되게 인기듯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 맥도날드도 어쩔 수 없이 본인들도 혁신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 전 매장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면서 20만 개 매장에 30만 그 키오스크 디바이스를 다 교체를 하게 되는데 초당 거의 8,600건 처리가 되는 피크타임에 예를 들면 저녁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지점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적 기업들도 지금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유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최근 2, 3년간 제일 많이 나왔던 GE는
이미 전 세계에 있는 34개의 데이터 센터를 4개로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고 이미 모든 그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오일앤가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인을 해서 넘어왔습니다. 거의 비용 절감이 52%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비용 절감이 됐고, CIO인 짐 파울러가 그랬어요. 140년 된 G라는 기업이 앞으로 140년을 위해서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파트너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아마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얘기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뭐 최근에는 시티뱅크나 HSBC 큰 은행들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캐피탈원이라는 미국에서 카드와 대출 상품으로 거의 넘버원인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 전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 8개를 3개로 줄이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모바일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지점으로 안 오고 다 모바일 앱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핀테크였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핀테크 서비스처럼 혁신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는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게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CIO인 러브 알렉산더라는 분이 오히려 클라우드가 보안이 더 강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 보안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회사들의 공통점은 클라우드를 했다란 말을 어느 기업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데브옵스를 하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던 본인들의 IT 체계와 환경을 다 바꿨다는 얘기를 하지, 클라우드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었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도입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들 외에 저희가 되게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됐는데, 저희는 결국은 IT 산업의 트랜스포밍, 변혁, 저는 이걸 변화라고 보지도 않고요, 혁신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변혁, 완전히 틀과 그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계신 분들 다 IT에 종사하니까 IT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는 무슨 약자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와 기술, 정보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은, 저희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은 인포메이션을 테크놀로지에 담는 일이었어요.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웹 서비스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ERP가 필요하고 CRM이 나오고 SCM이 나오고 뭐 이런 일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돌아다 보면 현업들 또는 공장, 비즈니스, 시장, 마켓에서 맨날 데이터 넣는 거, 데이터 입력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기술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클라우드는 1번이 첫 번째 플랫폼입니다. 모든 서비스들, 인프라에서 플랫폼, 네트워크 모든 부분이 엔드투엔드 제공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요소들이 빌딩 블록 형태로 조합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걸 개인이 환경을 구축하고 개발해서 구축해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또 하나가 그런 것들이 다 레디메이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이 클라우드에서 핵심이었고, 또 중요한 건 아키텍처가 바뀌었죠. 제가 처음에 IT 할 때만 하더라도 CS 환경 진짜 많이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그 다음에 제가 프로젝트 많이 했을 때 이 3Tier 아키텍처, 웹, WAS, DB. 근데 요즘은 마이크로 서비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가 계속 엮이지고 그것들이 인터페이스 되는 거. 결국 급기야는 이제 메시지 기반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이런 아키텍처의 변화가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또 지금 계속 진화가 되고 있고, 그럼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왜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듈 단위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넣고 빼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대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서버 교체나 인프라 다른 거에 영향 없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레가시에 대한 통합, 그리고 타임 투 마켓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OS, 랭귀지, 미들웨어에 대한 고민하지 말자. 결국 그것들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벤더 선택하면 하나의 벤더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급변하는 환경에 또 하나에 대한 트렌드가 됐고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우리는 이전에 OS 고민하고 개발 언어 고민하고 인프라, 근데 이게 다 타이틀리 커플드,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랭귀지 표준은 뭡니까?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표준은 뭡니까? 우리 회사의 OS 표준은 뭡니까? 아마 다 틀렸을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한 회사에다 올인하다 보니까 넥스트에 대한 답이 그 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서 가장 자유롭게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본질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또는 서버레스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웹 쪽,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웹에서 했던 방식과 최근에 나오는 IoT하고 두 개만 비교해도 답이 나옵니다. 웹에서는 워크플로우나 백엔드 쪽의 인터페이스가 중요했는데 IoT에서는 룰이나 펑션 단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반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은 아키텍처의 변화가 불가피한 거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는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인포메이션을 담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관건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이제 요즘 나오는, 오늘 계속 얘기 나오는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결국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지금 인포메이션 단의 지금의 최근의 혁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부터 합니까? 아까 동영상도 나왔지만 구매에 관련된 모든 것, 사람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영향, 구매를 끼치게 하는 영향, 호기심을 갖게 하는 영향, 이런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새로운 밸류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데이터를 찾았어요. 근데 데이터의 플랫폼이 항상 이슈였죠. RDBMS로 할 거냐, 하드브로 할 거냐, 최신 기술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본질은 여기 있었는데 이 부분 하다가 끝났어요. 빅데이터도 맨날 빅빅 하다가 데이터 분석하다가 끝나는 거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결국 핵심은 이 부분을 양쪽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했다는 거였고요. 제가 대표적인 회사를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클리드 어널리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한 45개국의 500개 브랜드 이상을 오프라인 스토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럭셔리 브랜드라든지 패션 브랜드의 매장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던 모든 움직임과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회사인데요. 어디서 들어왔고, 이 사람이 여기서 얼마 정도 머물렀고, 어떻게 구매를 하고, 모바일 앱으로 우리 앱을 접속을 했는지, 캠페인 프로모션을 따라와서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받았는지, 모든 액션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들은 무엇부터 접근을 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KPI들, 우리 매장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고 어떤 결정을 하게 해서 구매됐는지, 이런 걸 다 데이터하고 KPI는 지표하는 걸 먼저 연구하고 고민했던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의 어널리틱스, BI 쪽 영역과, 그리고 실제로 와이파이를 통하든 입구에 센서를 통하든 포스에 있는 데이터를 통하든 모든 데이터가 다 통합돼서 실시간 또는 배치, 그리고 비정형, 정형, 이 부분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BI하고 연결해서 이 서비스를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 전통적인 기업이라면 이 부분부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뭘 어떻게 하는, 이거 하다가 끝나는데,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비즈니스와 인풋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험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단점은 초기 투자 없이 월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먼저 해보고 정말 성공적이고 잘 됐다라 그러면 바로 글로벌리 확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비즈니스가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마 대부분의 리테일이나 아니면 IT 서비스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시간 걸리던, 5시간 반 걸리던 거를 30초로 아예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 빅데이터 분석이나 패턴 분석을 좀 더 빠르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클라우드는 탄력적으로, 물론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만 그 순간 비용에 대해서는 피크치에 대한 비용만 내게 되죠. 그리고 테라바이트 단위의 그 수십 개의 어떤 그런 빅데이터성의 그런 부분들을 거의 2주 몇 시간 내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당연히 비용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겠죠. 결국 이런 접근법이 이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와 함께 실험적인 것들이 혁신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다양한 제품들, 특히 데이터 스트리밍 관련된 키네시스나 머신러닝이 있는데, 핵심은 아마 또 스토리지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지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하고는 아데나 서비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AI로 넘어가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이미지에 대한 인식 처리해주는 레코그니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스피치 폴리, 그리고 알렉사와 같은 자연어 처리를 하는 렉스가 있는데, 요 밑단에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파워드 바이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위한, 딥러닝에 의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딥러닝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의 어드밴스한 단계, 즉 엔드 투 엔드, 아까 보신 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인풋부터 끝단까지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이후 결과값을 봤기 때문에 그걸 머신러닝을 했던 거고, 그 앞단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뒷단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까지 다 처리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미지, 음성, 자연어 처리가 있던 거고요. 저희는 그 세 개에 대해서 요번에 제품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단순히 이 사진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사진이 아니라 실제 어느 장소, 아웃도어에서,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사람 한 명인지, 그리고 어느 환경인지 지형까지도 나오게 되고, 그런 지형 환경뿐만 아니라 안면에 대한 분석까지 하게 되는데, 사진의 얼굴의 경우는 이 유사성 프로젝트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국정농단 뭐 이런 거 보면 옛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주사 자국 이런 거 다 이런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표정에 대한 분석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 제가 시나리오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진 속에서 또는 여러 명의 사진 속에서 안면에 대한 구분이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인덱스를 또 만들어야 돼요. 페이스 인덱스를. 당연히 이 서비스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동산 물건을 우리가 보러 갔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좋은 물건이 들면 주소를 검색해야 됩니다. 그 상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찍어서 올리면 그 해당되는 부동산 물건의 패턴을 찾아서, 이미지를 찾아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치해서 바로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안면 인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직원 제 명찰인데요. 그러면 제 사진들 속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그 사람이 맞는지, 또는 실시간으로 그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표정에 대한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 게 많죠. 해외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미그레이션 체계예요. 제가 소위 말하는 출입국 할 때 제대로 그 서비스를 받았느냐, 그럼 보시면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요거 터치하면 되죠.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좋던 나쁘던 고생했는데 엑셀런트 주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반응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찍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매장 안에서의 표정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토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 표정에 대한 다양한 페이스 인덱스가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 리포트를 뽑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클리드 어나트리슨이 지금 유통 쪽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베이 없이 고객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당연히 안면 인식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이나 분류를 자동화해 주는 건 이미 포토 앱에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 서비스 그냥 쓰면 됩니까? 그거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비즈니스가 다양할 수 있고 우리 조건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를 학습을 해주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걸 테스트해서 모델링을 계속 한 다음에 모델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값을 최종 예측해서 그것들이 반영한 값을 다시 또 반영하는 아키텍처가 필요한 거고, 당연히 이 부분을 저희 머신러닝에서 같이 결합이 돼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고객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요소 구성조차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특히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Io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IT에 대해서, IoT 부분은 IT 하면은 아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인데 또 공교롭게도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인터넷에 대한 부분과 싱스에 대한 두 가지가 나뉘는데, 자, 인터넷 2007, 8년 웹 2.0 막 불고 막 웹 서비스 넘쳐나면서 소셜, 모바일 막 엄청났습니다. 정작 우리의 생산성은 향상이 됐죠. 물론 업무 생산성도 향상이 됐어요. 디지털도 되고, 집단 지성, 난리지 쉐어링 이런 것들, 케임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어요. 어느 생각부터, 그죠? 자, 그런데
정작 우리 산업, 인더스트리 쪽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발전하고 반대로 계속 저성장, 요즘 저성장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 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싱스, 산업적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 이것이 관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팅 얘기 나오고 IoT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핵심은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팔았어요. 재고였고, 그리고 좀 더 싼 데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를 주문 생산할 수 있고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적인 화두가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로 또 돌아오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사람에 대한 생산성, 산업에 대한 생산성, IT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 뭐 IT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ERP나 우리가 정말 잘했던 IT 영역이 이 뒷단,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산업단 쪽은 거의 터치가 안 되거나 저희 영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고 연계가 돼서 IoT가 되는 진정한 정말 그 뭐 산업 인터넷 시대로 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유통이나 헬스케어나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핵심적으로 저희는 그런 IoT 서비스를 뭐 플랫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빌딩 블록 형태나 서비스 직접 연동하거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단에 커넥티드에 들어가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적화해서 IoT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린그래스라는 제품이 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로벌 IoT 케이스 스터디로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데가 중국의 시드 스튜디오입니다. 중국 요즘 심천 유명하죠.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옛날에 청계천이 그랬죠. 세운산과 주변에 있는 청계천에서 로켓 우주선도 발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의 시드 스튜디오는 그런 IoT 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까지 제품 디자인 설계부터 프로토타입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여기를 가죠. 그래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IoT 필요한 전자적인 부분부터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까지 하게 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를 도입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저희 플랫폼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원하는 인텔, 칩셋,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미디어텍 이런 서비스들을 다 레디메이드하고 빌트인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좀 정리하는 시점이 이제 거의 끝나는 시간이 왔는데요. 결국 지금 이런 시대는 PC,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생산성, 그다음 팀, PC 네트워크, 그다음 기업,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조직, 그다음 클라우드로 오면서 이제 산업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저희는 소사이어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 이상의 사회, 도시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그것의 핵심은 기술은 맞는데 기술은 솔직히 20%밖에 안 돼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 중에 데브옵스라든지 애질리티, 민첩성 이런 모든 것들은 기업의 환경이나 문화 전반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이 결국 트랜스포메이션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IT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인텔리전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은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요청이나 뭐 질문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 주시고 저희가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